시장을 좌우하는 것은 유동성을 포함한 금융 정책이지만 최근 들어서 경제의 영향력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 말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과 그리고 그 당시에 보는 관점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은 유동성으로 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후에 경기 회복이 이런 상승을 언제쯤 또 이어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이었는데, 지금은 하반기에 예상되는 경기 모멘텀 둔화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보다 더 관심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의 경제와 금융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두물머리 빅데이터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입니다. 한 2달 정도 됐죠? 네, 한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지금 조정 중입니다. 크게 봐서는 아무튼 뭐 미국 시장이 조금씩 그 고점을 갱신을 하고 뭐 이러기도 하는데, 갱신을 하는 폭도 크지 않고, 갱신을 하고 난 다음에도 주가가 다시 또 각도를 바꿔서 시원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는 형태인 것 같고, 우리 시장은 그거보다 조금 더 톤이 다운되어 있는 형태인 것 같고 그렇거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조정 중인데 원인이 뭐라고 지금 보십니까?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난 상반기에 가파르게 올라왔던 우리 글로벌 증시, 하지만 하반기 들면서 약간의 숨고르기가 있는 중입니다. 네. 숨고르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전히 방향성은 위쪽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몇 가지의 조정 포인트, 아니면 숨고르기 포인트들을 오히려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 드려진 우려는 크게 한 2가지인 것이죠. 첫 번째로는 경기에 대한 우려인 것이고, 두 번째는 정책에 대한 우려인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라 그러면 성장과 물가, 즉 인플레이션입니다. 성장은 지난 2분기가 실물 경기 측면에서 피크 쳤다라는 것이 데이터로 많이 확인되고 있고요. 또한 인플레이션은 전에도 김현렬 센터장님이 쭉 말씀을 주셨었지만, 지속해서 공급 쪽의 쇼크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기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게 우리 금융시장에 들여워진 두려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ADB라 그래서 아시아은행이죠. 아시아개발은행이 올해 하반기 신흥시장국의 전반적인 성장률을 소폭 하향 조정했고요. IMF는 간밤에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 올해 성장률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양극화가 좀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멘트를 다룸으로써 이전과는 조금 온도차가 있다라는 것이 성장에 대한 우려입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우려도 있죠. 지속해서 양적 완화, 즉 완화적인 정책, 또한 통화적인 스탠스, 이런 유동성을 공급했던 스탠스에서 이제는 조금씩은 수도꼭지를 잠그는 테이퍼링이라는 긴축에 대한 스탠스로 중앙은행의 선두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연준조차도 방향성을 조금 틀었다 보니까 우리 금융시장이 성장도 예전만치 않다. 또한 그것을 계속해서 펌프질했었던 정책에 대한 믿음도 이전만은 하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 금융시장의 조정을 불러왔던 가장 큰 2가지 요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와 정책 모두 다가 과거에 비해서는 힘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금융시장의 조정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인플레 상당히 관심을 많이 관심권 내에 들어온 것이 꽤 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4~5개월 전 정도서부터 계속 인플레를 굉장히 많이들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또 하반기에 인플레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망들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코노미스트님께서는 인플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인플레이션이 제가 이 환경방송에 나와서도 지난해 한 연말쯤이었을 겁니다. 아마 2021년은 인플레이션이 최대 화두가 될 수 있다. 그 말은 이것으로 인해서 전략도 바뀌는 것이고 중앙은행들의 정책도 바뀔 수 있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매우 중요한 불안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불안 요인의 유효 기간, 그러니까 유통 기간이 거의 끝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숫자는 계속해서 높을 수 있습니다. 단 기준이 언제냐면 코로나 이전의 1% 초중반 수준의 물가 수준은 더 이상 나오진 않겠죠. 하지만 우리가 종전에 경험했었던 5% 이상,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전년 동월 기준으로 6월 달이 5.4%나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5% 또 6%라는 이런 막대한 수준의 인플레이션, 즉 물가 수준은 더 이상 하반기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어서요. 인플레이션이 하반기에도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 부분 높은 수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면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정을 받았었던 이런 유효 기간은 조금 지나고 있지 않는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유효 기간, 즉 인플레가 굉장히 높아서 문제가 되는 상황은 조금씩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실 테니까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한 5% 넘고 그러는 미국의 물가가 이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고 내려갈 거다라고 하는 건 모두 다가 인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연준하고 시장의 생각이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 하는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뭐 이렇게 되면 그때의 그 물가 상승률이 2%대로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시장은 그건 아니고 그거보다 좀 더 높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보실 때는 어느 정도까지 낮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올해 연말 정도에? 올해 연말이라 그러면 12월 달 숫자를 저희가 해가 바뀌고 내년 예. 1월 달에 받아볼 텐데요. 예. 매크로 변수는 한 달 정도의 레그, 그러니까 시차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올해 12월 달 추정하는 미국의 헤드라인 CPI가 저희가 봤을 때는 3.2% 정도 3.2%.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연준이 얘기하는 2% 후반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인 것이죠. 그렇기 예. 때문에 기본 연준은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계속해서 FOMC를 열릴 때마다 금리를 아니면 테이퍼링을 언제 할 것이다라고 시사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는 조금 이른 템포로 저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22 통화정책 회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죠. FOMC 회의가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테이퍼링 이런 것들이 계속 요 회의에서 조금씩은 좀 언급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통화정책 회의들이 앞으로 금융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 1년 전인가요? 지난해 잭슨홀에서 연준의 파월 의장이 나와서 뭔가 물가의 프레임 자체를 좀 변화를 일으키겠다. 평균 예. 목표제라는 것을 발표했죠. 그 이후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준의 하나의 목소리는 일시적일 것이다. 템포럴리, 즉 계속해서 시장의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누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예정돼 있는 ECB도 연준이 1년 전에 했었던 이 자치를 따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즉 미국에서 이렇게 공급단의 쇼크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유럽도 시차를 갖고 지금부터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실제 지난달 22 동아정책 회의에서 약간의 멘트를 수정하면서 목표 2% 타겟, 즉 유럽발 목표 인플레이션 타겟인 것이죠. 즉 2% 이상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ECB조차도 인플레이션을 연준과 같이 일시적일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화적으로 통화 정책을 펼칠 거다라는 목소리를 다시 한번 내지 않을까라고 ECB를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다른 질문도 또 같이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다가 그것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어제 그저께는 그래도 조금 이제 반등을 하고 했는데요. 미국 금리가 이렇게 하락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한 몇 개월 전 정도에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특이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미국 금리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주류경제학에서 얘기했던 CPI, 즉 물가 상승 압력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통화 정책도 이제는 큰 추가 정상화라는 조금은 긴 축에 가까운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한 성장률도 정상화라는 컨셉으로 높아지고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장기 금리인 10년물, 미국 10년물 금리는 우리가 4월 달에 얘기했던 것처럼 2%를 보면서 가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했었던 주류경제학의 메커니즘이자 인과관계인 것이죠. 예. 하지만 최근 한 분기 동안 나타났던 미국의 10년물 금리 이번 주에는 1.2%가 소폭 깨지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수급적인 이유인 것이죠. 연초만 하더라도 미국 정부의 대규모의 국채 발행에 대한 기대감과 이슈가 있었던 것이 상당 부분 희석됐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역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이 변이 바이러스의 새로운 출몰, 그에 대해서 성장에 대한 부재, 2분기 실물 경기 성장이 피크 친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락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이 대부분 컨센서스였는데 변이 바이러스의 확장에 의해서 혹시 이 성장성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좀 결여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현재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한 1.2% 초반 수준으로 안착한 상태입니다. 예. 미국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급적으로 이런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이끌 수 있는 부채 한도 협상 이런 것들이 8월, 9월, 10월 달에 연속해서 있기 때문에 적어도 9월 말까지는 현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연말이 되면 연준도 조금은 더 정상화에 대한 자신감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한 성장 자체도 저는 스마일이라고 보는데요. 2분기 피크 이후에 3분기 하락 소폭 하락하지만 여전히 연말 또한 내년 초에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수 있는 상승 가능성 이 금리에 반영하면서 제가 올해 연말 미국의 CPI 헤드라인을 3.2%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성장률 역시도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보이면서 미국의 10년물 장기 금리 자체도 다시 한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금리 인상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빠르면 8월 달에도 아마 인상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 2번 더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상태이거든요. 또한 한쪽에서는 미국보다도 우리가 먼저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 이거 좀 위험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진짜 가능할까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 그다음에 금리 인상을 먼저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먼저 한국은행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준보다 금리를 먼저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부담이 있죠. 두 국가의 경제력의 사이즈 아니면 금융시장의 버퍼링 즉 완충망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간간히 있었던 행보이고요. 따라서 저는 올해 하반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간은 10월 아니면 11월이 될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 다들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외사들이 특히 올해 빠르면 10월 아니면 좀 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전망을 내면서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 변수는 있죠. 지금처럼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 변이 바이러스가 결국 하반기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얼마나 누구릴까에 대해서 충분히 변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현 상황에서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릴 것이고 다만 그 금리 수준이 어디까지 올릴 거에 대한 임계치가 우리 금융시장에 가장 탄력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해서 어디까지 올리는 것에 좀 더 주목하면서 한국은행의 추이를 기준금리의 추이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두 가지로 한번 좀 나눠서 여쭤볼까 싶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모두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죠. 예. 네, 방향성의 변함은 없습니다. 여전히 우상향.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나타나는 조정의 포인트를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즉 지금의 금융시장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포트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이벤트로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이건 전략인 것이죠. 그거에 대한 저의 근본적인 논리는 성장세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직후에 나타났던 마이너스 성장, 예. 이제는 우리가 10% 물가가 볼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처럼 마이너스 성장도 더 이상은 보기 힘든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것에 이제 좀 더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고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기저라는 것도 상당 부분 반영했기 때문에 지난 2분기가 실물 경제의 피크인 것은 자명하나 우리 3, 4분기 또한 하반기 실물 경기의 성장세 자체도 우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또 제가 여쭤봐야 될 게 이제 금융시장 관련한 부분입니다. 금융시장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금융시장의 변수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하반기 변수는 유효 기간이 거의 지나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놀리킬 수 있는 연준의 빠른 정책적인 변화, 예. 즉 테이퍼링의 시기입니다. 지금 컨센서스는 올해 연말 12월쯤 좀 더 공식화해서 내년 초반에 시작한다라는 것이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그거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까? 과연 7월 FOMC 다음 주에 있죠. 더 나아가서 사실 저는 잭슨 홀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잭슨 홀이 1년 전에
연준의 통화정책 프레임이 처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 1년 만에 열리는 이번 잭슨홀에서 뭔가 귀추를 주목할 만한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통화정책의 흐름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역시 변이 바이러스인 것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유효기간, 즉 불안감의 유효기간은 상당 부분 지나고 있다는 것에 좀 더 무게감을 두면서 간간히 수면 위로 나타나는 불확실성에서 우리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포트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자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좀 자신감을 갖자 이렇게 그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두원 두물머리 빅데이터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